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33절 해석의 파생적 양상으로서의 진술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석은 하이데크에 의하면 용제자의 용제성을 밝혀내는 것이에요. 계시하거나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술은 전제자의 전제성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진술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진술 중에서도 극단적 양태로서의 즉 논리적인 진술이 바로 전제자의 전제성을 서술한다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해석 때 있었던 그 배려의 둘러보는 시선이 사라지고 따라서 둘러보는 시선이 포착했던 용제자들의 술모연관, 지시연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204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해석은 이해의 근거를 둔다. 해석 속에서 마디 나눠진 것 그 자체가 또 이해 일반 속에서 마디 나눠질 수 있는 것으로 앞서 윤곽지어진 것이 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표현할 수는 없지요. 알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내는데 그것을 하이데크는 마디 나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디 나눠질 수 있는 이해된 것 또는 마디 나눠질 수 있는 이해된 것 그것을 이해 일반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것을 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진술, 구체적으로 말해 판단이 이해 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해석의 하나의 파생된 수행 형식을 표현한 한도에서 역시 진술도 하나의 마디 나눠진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의가 판단 내림 옆에서 하나의 판단 내용에 입각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 앞에 놓인 맥락 속에서의 진술의 명시적 분석은 다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디 나눠진 의의라는 것은 판단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논리적 진술은 판단 내림과 판단 내용을 구분하는데요. 판단 내용은 심리적 행위이고 판단 내용은 논리적 내용인데 하이데크가 말하는 이해된 내용으로서의 의의를 판단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의를 협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술의 분석의 다중적 목적 중에 첫째로 일단은 진술에 입각해 어떤 방식으로 이해와 해석에 대해 구성적인 의로의 구조가 변형 가능한지가 예시될 수 있다. 이해나 해석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 내용 속에는 해석 내용 속에는 의로의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와 해석이 이로써 하나의 더욱 예리한 빛 속으로 온다. 둘째, 그 다음으로 진술의 분석은 기초존재론적 문제체계의 내부에서 하나의 탁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대의 존재론의 결정적인 시원들 속에서 로고스의 본래적인 존재자에로의 접근을 위한 또 이러한 존재의 규정을 위한 유일한 실마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진술이 로고스에 대한 분석의 실마리로 작용했다는 것이에요. 고대 존재론 속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고대 존재론 속의 실마리로 작성한 진술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가 이번 논의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끝으로 진술은 옛날부터 진리의 일차적이고도 본래적인 장소로 간주된다. 진리 현상은 존재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앞에 놓인 연구와 즉 하이데크의 연구와 더 나아간 진행 속에서는 반드시 진리 문제에 부딪히고 심지어 이미 비록 명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진리 문제의 차원 속에 서 있는 식으로 그렇다. 진술의 분석은 이러한 문제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뒤에서 한 구절에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그러니까 존재와 진리의 관계. 진리는 계시성이죠. 계시성 속에서 존재가 존재성이든 용재성이든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리는 존재를 위한 진리예요. 존재의 진리 이렇게 통상 표현되는데 이것은 존재를 위한 진리 이렇게 이해될 수 있고 이때 존재는 우선적으로는 용재성과 전재성을 진리는 세계의 계시성 및 나 자신의 계시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하에서 우리는 진술이라는 명칭에서 세 가지 의미를 배정하는데 명칭에 대해 세 가지 의미를 배정하는데 그 의미들은 진술이라는 명칭에 의해 표시된 현상 내에서부터 퍼내져 있고 서로 관련되고 자신들의 통일성 속에서 진술의 완전한 구조를 한정하는 것들이다. 진술의 세 의미 중에 첫 번째로 진술은 1차적으로 제시를 의미한다. 아프자이궁 했네요. 제시하는 것, 그것이 진술의 첫 번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의해 아포판시스라는 로고스의 근원적 의미를, 그 존재자를 그 자체에서부터 보이게 함을 고수한다. 존재자를 그것 자체로부터 보이게 함, 젠 라센 했습니다. 보게 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나타내서 보여지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게 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진술의 의미로서의 제시는 아포판시스, 즉 존재자를 그것 자체로부터 보이게 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치가 너무 무겁다라는 진술 속에서 봄에게 발견되어 있는 것은 즉 둘러봄이죠. 둘러봄에게 발견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용재성의 방식에 있어서의 하나의 존재자이다. 비록 하나의 이러한 존재자가 붙잡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가까움 속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시는 존재자를 뜻하는 것이지 가령 존재자에 대한 하나의 단순한 표상을 뜻하지 않는데 그 단순한 표상된 것을 뜻하지도 않고 심지어 진술하는 사람의 하나의 심리적 상태도 또 이러한 존재자에 대한 그의 표상함도 뜻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시는 존재자를 제시하는 것이지 존재자를 표상하거나 존재자에 대해 표상된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술은 수로 규정 같은 것을 말한다. 프레디카치온이라고 적었는데요. 프레디카트가 수로이죠. 프레디카치온해서 동사화 했으니까 이건 수로화 또는 수로 규정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하나의 주어에 관해서 하나의 수로가 진술되고 전자가 후자를 통해서 규정된다. 수로를 통해서 주어가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술의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진술된 것은 가령 수로가 아니라 망치 자체이다. 망치 자체가 주어가 되고 무겁다, 가볍다라는 건 수로가 되겠네요. 진술하는 것, das Aussage인데 다시 말해 규정하는 것은 이에 반해 너무 무겁다라는 수로 속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수로가 진술하는 것이네요. 진술되는 것은 주이고요. 진술의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진술된 것, 곧 규정된 것 그 자체는 이러한 명칭의 첫 번째 의미에 있어서 진술된 것, 곧 제시된 것에 비할 때 내용적으로 하나의 협소화를 겪었다. 그러니까 진술의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진술된 것은 규정된 것이 되고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에서 진술된 것, 즉 제시된 것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또는 의미상 협소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각종의 수로 규정은 단지 제시로서만 그것인 바의 무엇이다. 수로 규정은 제시를 할 경우에만 수로 규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의 두 번째 의미, 즉 수로 규정은 자신의 기초를 첫 번째 의미, 즉 제시 내지 제시함에 둔다. 수로 규정하는 분절화의 마디들은 곧 주어와 수로는 제시 내부에서 자라난다. 규정함이 존재자를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규정함은 제시의 양상으로서 봄을 우선적으로 바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 망치 그 자체에 제한하고 시선의 명시적인 제한을 통해서 명백한 것을 이것의 규정성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한다. 예, 명백한 것을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하는 것이 수로를 통한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규정함은 이미 명백한 것에 곧 너무 무거운 망치에 직면해서 한 걸음 물러난다. 주어 정립은 존재자를 어둡게 하여 즉 의미를 축소하여 거기에 망치로 되게 하고 그래서 어둡게 함, 즉 의미 축소의 수행을 통해 명백한 것을 그것의 규정 가능한 규정성 속에서 보이게 한다. 이 앞브렌둥 또는 앞브렌덴 이 어둡게 한다는 건데 이것은 사진기의 조리개를 말합니다. 빛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둡게 하면 볼 수 있는 거리가 축소돼요. 볼 수 있는 거리가 축소되면 보여지는 내용도 축소되겠죠. 그런 점에서 의미 축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 정립이나 수로 정립은 즉 주어를 말하고 수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망치는 어떠하다 할 때 망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수로 정립이고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로 정립이 되는 것이네요. 이것들이 잇띄어 놓음과 한 가지로 엄격한 낱말음에 있어서 철저히 제시적이다. 주어 정립도 제시적이고 수로 정립도 제시적이고 주어와 수로의 병립, 잇띄어 놓음도 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망치는 무겁다라는 것은 주어와 수로를 잇띄어 놓은 것인데 그것 역시 제시적이다. 아포판티쉬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진술은 전달의 의미, 미타일롱, 전달 또는 밖으로 말한 헤로스자게를 의미한다. 전달로서 진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에서의 진술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시된 것, 규정된 것, 그것과 관련해서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네요. 진술은 규정함의 방식 속에서 제시된 것을 함께 보게 함, 및 제라센, 함께 보게 함은 자신의 규정성에 있어서 제시된 존재자를 타인과 함께 나눈다. 나눠지게 하는 것은 제시된 것으로 향해 공동으로 보면서 존재함이다. 그러한 제시된 것으로 향해 존재함은 세계 내 존재로서 제시된 것이 그것에서부터 만나지는 그런 이른바 세계 속에서 고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실존론적으로 이해된 함께 나눔, 함께 보게 함으로서의 진술에는 밖으로 말해져 있음이 속한다. 함께 나눠진 것으로서의 진술된 것은 타인들에 의해 진술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질 수 있는데 타인들 자신이 제시되고 규정된 존재자를 붙잡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가까움 속에 갖고 있지 않은 채로 그렇다. 발언하는 자는 보았어요. 또 붙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나 전달할 때에는 그 존재자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네요. 진술된 것은 퍼뜨려질 수 있다. 보면서 함께 서로 함께 나눔의 주변은 확대된다. 동시에 그러나 그때의 퍼뜨림 속에서는 제시된 것이 바로 다시 덮어 감추어질 수 있는데 비록 역시 들은 것을 말함 속에서 증가된 암 및 식별함도 언제나 여전히 존재자 자체를 뜻하고 그래서 증가된 암 및 식별함이 가령 논리학자 로체 등과 같은 여러 사람에게 차례차례로 건네진 타당한 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 역시 들은 것을 말함도 하나의 세계 내 존재이자 들은 것으로 향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로체는
판단 내용이 타당한 의라고 결정된진이라고 말했는데 전달된 것은 타당한 의라기보다는 이해 내용이죠.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세한 것은 예컨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판단 내용이나 판단 의의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타당함이라는 현상의 방향을 잡은 판단 이론인데 이것은 여기서 상세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로체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면서 로체가 사용하는 타당함, 결통이라는 낱말이 갖는 세 가지 애매한 또는 모호한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체 이래로 기꺼이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근원 현상으로 사칭되는 이러한 타당함이라는 현상이 지닌 다양한 의문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자세히 논하지는 않고 의문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 현상이라는 역할을 그 현상은 자신의 불명료성에 힘입고 있다. 이러한 타당함이라는 낱말 우상의 주변에 정착된 문제체계도 못지않게 불투명하다. 첫째로 타당함은 일단은 현실성의 형식을 뜻하고 이러한 형식은 판단 내용에 귀속하는데 변화는 심리적 판단 과정에 맞서 판단 내용은 변하지 않는 채로 존속하는 한도에서 그렇다. 판단 과정이 아닌 판단 내용이 지닌 현실성의 형식, 그것을 타당함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문, 즉 이 책, 존재와 시간, 이 서론에서 성격 규정된 존재물음 일반의 상태에 있어서 이상적 존재로서의 타당함이 특수한 존재론적 명료성을 통해 탁월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타당함이라는 것이 존재 일반의 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중에 하나의 특수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즉 수학적, 논리학적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 타당함일 수는 있겠지요. 물론 하이데거는 타당함을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논리적, 수학적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지속함, 베슈테인 또는 베슈탄트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로 타당함은 그 다음에 동시에 판단 의의가 이것 속에서 뜻해진 객관에 대해 타당함을 말하고 그렇게 타당함은 객관적 타당성 및 객관성 일반이라는 의미 속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판단 내용의 현실성 형식, 다음에는 판단 내용의 객관적 타당성을 타당함이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존재자에 대해 타당하고 자기 자신에 입각해 무시간적으로 타당한 의의는, 즉 판단 의의는 또는 판단 내용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각각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미로 타당하다. 타당함은 이제 구속성, 보편 타당성을 말한다. 즉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구속성을 타당함이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주관은 본래 객관회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또 하나의 비판적 인식 이론조차 지지한다면 객관에 대한 타당함, 곧 객관성으로서의 타당함은 참된 의의의 타당한 존속 위에 근거를 두게 된다. 비판적 인식 이론을 갖춘 사람들은 객관에 대한 타당성, 즉 객관적 타당성을 참된 의의의 타당한 존속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제시된 타당함의 세 의미들, 즉 첫째로 이상적인 것, 판단 의의의 존재 방식 또는 현실성 방식, 둘째로 객관성 또는 객관 타당성, 셋째로
구속성 내지 보편타당성은 단지 자기 자신들이 입각해 불투명할 뿐만이 아니고 그것들은 부단히 서로 엉클어진다. 방법론적인 앞서봄이 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아른거리는 애매한 개념들을 해석의 실마리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의라는 개념을 우리는 미리 판단 내용의 의미 또는 판단 내용이라는 의미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개념을 의라는 개념을 앞에서 특징 지어진 실존론적 존재 양상으로 이해하는데 즉 개시성이라는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그 현상 속에서는 이해 속에서 개시될 수 있고 또 해석 속에서 분절화될 수 있는 것 일반의 형식적인 구조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구조틀, 리스트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명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의 구조 속에 의로 구조가 들어있지요.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개시성이다 라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앞에서 분석된 진술의 세 의미를 완전한 현상에 대한 통일적인 시선 속에서 총괄하면 진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진술은 전달하면서 규정하는 제시이다. 물어져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다음이다. 어떤 정당성을 갖고 우리는 도대체 진술을 해석의 양상으로 파악하는가? 진술이 그런 어떤 것, 즉 해석의 양상이라면 진술 속에서 해석의 본질적인 구조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술의 구조 속에서 해석의 구조를 찾아내야겠네요. 진술의 제시는 이해 속에서 이미 게시된 것 혹은 둘러보는 식으로 발견된 것을 근거로 삼아 수행된다. 진술은 스스로 1차적으로 존재자를 여하튼 게시할 수도 있을 하나의 자유롭게 떠도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언제나 세계 내 존재의 토대 위에서 유지된다. 이전에 세계인식과 관련해서 나타내진 것은 진술에 관해서도 못지않게 타당하다. 진술은 여하튼 게시된 것에 관한 하나의 앞서가짐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게시된 것은 진술이 규정함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게시된 것, 넓게 말하면 세계의 게시성, 또 현존주의 게시성이지만 좁게 말한다면 용제자의 게시성 또는 전제자의 게시성일 수 있겠네요. 규정하면서 설정함 속에는 더 나아가 진술하는 것외로의 하나의 방향 잡혀진 시선 취함이 이미 놓여 있다. 앞서 주어져 있는 존재자가 그것에 의거해 조준되는 그런 것, 즉 존재는 규정의 수행에 있어서 규정자의 기능을 떠맡는다. 그렇게 진술은 하나의 앞소범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앞소범 속에서 이를테면 부각되어야 하고 배정되어야 할 수로가 이것이 존재자 자체 속에 명시적이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 속에서 이제 그 존재로부터 느슨하게 풀려진다. 그 수로가 존재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존재자로부터 풀려나는데요. 이것이 존재를 앞서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존재자를 앞서가짐, 존재를 앞서봄, 존재자를 존재에 있어서 앞서 잡음, 이렇게 세 가지 앞서의 요소들, 앞서 잡음, 앞서봄, 앞서 가짐, 순서로 말하면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이죠. 이 세 가지가 이해의 앞서 구조라고 말했어요. 네, 규정하는 전달로서의 진술에는 제시된 것의 의미 부합 속인 분절화와 그때마다 속하고 이러한 분절화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특정한 개념성 속에서 움직인다. 제시된 것이 의미 부합적 분절화, 이 말은 짐작컨대 문장 단위로 분절화한다는 것이에요. 문장이 문장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문장 단위로 분절화하고 이러한 분절화는 하나의 특정한 개념성 속에서, 즉
수로를 지닌 존재자 또는 존재자가 수로를 지니고 있음이라는 이런 개념적 파악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 망치는 무겁다. 무거움이 그 망치에 귀속한다. 혹은 그 망치는 무거움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모두가 진술인데요. 이것들이 각각 세 개의 문장이지만 각각 세 개의 개념성이에요. 진술함 속에 언제나 역시 함께 놓여 있는 앞서 잡음은 앞서 개념화함은 대개 있어서 현저하지 않게, 즉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언어는 각기 이미 주어 표현 없이도 하나의 형성된 개념성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술은 반드시 해석 일반처럼 실존론적 기초들을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 속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잡음은 즉 문장 단위로 포착함은 주어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가 이미 전제되고 있다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진술은 해석이나 이해와 마찬가지로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이라는 앞서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도에서 그러나 진술은 해석의 파생적 양상으로 되는가? 무엇이 진술에 입각해 자신을 변형시켰는가? 우리가 그 변형을 제시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진술의 특수한 경우들을 고수할 때인데 이것들은 논리학 속에서 정상적 경우들로 또 가장 단순한 진술 현상들의 본보기들로 기능하는 것들이다. 논리학이 예컨대 그 망치는 무겁다 같은 정언적 진술 문장을 갖고서 주제로 삼는 것, 즉 의의를 논리학은 모든 분석에 앞서 역시 언제나 이미 논리적으로도 이해한 채로 있다가 숙고 없이 그 문장이 의의로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은 다음이다. 그 망치 사물은 무거움의 성질을 갖고 있다. 배려하는 둘러봄 속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함이 우선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분명 그러나 배려하는 둘러봄은 자신의 특수한 해석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앞에서 언급된 이론적 판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그 망치는 너무 무겁다. 혹은 그 이전에 너무 무겁다. 다른 망치. 해석의 근원적인 수행은 하나의 이론적인 진술 문장 속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작업 도구를 둘러보는 식으로 배려하면서 치워버림 내지 교체함 속에 놓여 있다. 낱말들의 결여에서부터 해석의 결여가 추론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둘러보는 식으로 밖으로 말해진 해석이 반드시 이미 앞에서 정의된 의, 즉 로츠의 타당한 판단의에서의 진술인 것은 아니다. 어떤 실존론적, 존재론적 편향 등을 통해 진술이 둘러보는 식의 해석에서 기원하는가? 변형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가짐 속에서 유지되는 존재자, 예컨대 망치는 우선적으로 도구로서 용제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존재자가 하나의 진술의 대상이 된다면 진술의 출발과 더불어 미리부터 앞서가짐 속에서 하나의 급변이 수행된다. 관계함, 곧 실행의 용제적인 도구는 제시하는 진술의 대상으로 된다. 즉 배려적인 실행 속에서 도구였던 것이 제시하는 진술 속에서는 대상으로 변한다는 것이네요. 앞서 보면 용제자에 입각하여 하나의 전제자를 목표로 삼는다. 관계함 내지 배려적 실행은 용제자를 목표로 삼지만 제시하는 진술은 전제자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 관점을 통해 또 그 관점에 대해 용제자가 용제자로서는 감춰진다. 즉 용제자가 이제 전제자로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용제성을 은폐하면서 전제성을 발견함의 내부에서 만나지는 전제자가 자신의 이러저러하게
전제적으로 존재함에 있어서 규정된다. 이제 비로소 성질들 같은 것외로의 무게나 두께나 길이와 같은 성질들 같은 것외로의 접근로가 개방된다. 진술이 전제자를 그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무엇, 즉 성질이 전제자 그 자체에서부터 퍼내진다. 해석의 의로 구조는 하나의 변형을 겪었다. 의로는 이해된 것에 내것 삼기라는 자신의 기능에 있어서 더 이상 쓸모 전체성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의로는 지시 관련들의 분절화라는 자신의 가능성들과 관련해서 주의 세계성을 구성하는 유의성으로부터 단절된다. 그러니까 세계의 세계성에 관련된 유의성, 지시 관련, 지시 전체성, 쓸모 전체성, 쓸모 관련 이런 것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거예요. 제시하는 진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로는 단지 전제적이기만 한 것의 한결같은 평면 속으로 억눌려진다. 그것은 전제자를 규정하면서 단지 보게 함이라는 무엇으로 구조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둘러보는 식의 해석의 근원적인 의로를 전제성을 규정하는 의로로 평준화함이 진술의 특권이다. 단지 그렇게만 진술은 순수하게 바라보며 제시함이라는 가능성을 획득한다. 순수하게 바라보며 제시함으로서의 진술은 용제자를 전제자로, 용제성을 전제성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술은 이해하는 해석에서부터의 자신의 존재론적 유래를 부인할 수 없다. 둘러보는 식의 이해하는 해석, 즉 헤르멘네이아의 근원적인 의로를 우리는 진술의 제시적인 의로와 구별하여 실존론적 해석학적인 의로라고 명명한다. 배려하는 이해 속에 전적으로 감싸여 있는 해석과 이것의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인 전제자에 대한 이론적 진술 사이에 다양한 중간 단계들이 주어져 있다. 예컨대 주의 세계 속의 사건들에 대한 진술들, 용제자의 묘사들, 상황 보고들, 정황들의 수록과 정리, 사정의 서술, 벌어진 일의 이야기가 바로 배려적 해석과 논리적 진술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들은 그것들의 의의 본질적인 전도됨 없이는 이론적 진술 문장들로 환원될 수 없다. 그 문장들은 이론적 진술 문장들 자체처럼 자신들의 근원을 둘러보는 식의 해석 속에 두고 있다. 물론 이론적 진술 문장은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만 중간 단계의 진술들 내지 문장들은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네요.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로고스, 즉 말의 구조에 대한 진보하는 인식에 있어서 지체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제시적인 의로의 현상이 어떤 형태로건 시선 속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현상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그 유형은 우연적이지 않고 역시 논리학의 후속적 역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에서도 빗나가지 않았다. 영향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철학적 고찰에게 로고스 자체는 하나의 존재자이고 고대의 존재론의 방향잡음을 따를 때 하나의 전제자이다. 우선적으로 전제적으로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사물들처럼 눈앞에 발견 가능하게 있는 것들은 낱말들 또 낱말들의 연속이고 이 연속은 그 속에서 로고스가 자신을 밖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전제적으로 존재하는 로고스의 구조에 대한 최초의 추구는 여러 낱말들이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말은 밖으로 말해져 있음으로써의 말 내지 로고스는 그것이 용제성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고대 존재론에서는 그것이
전제성을 지닌 전제자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낱말들과 낱말들의 연속이 전제자로 간주되고 전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구조에 대한 최초의 추구는 여러 낱말들이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을 발견한다. 함께 전제적으로 이 말은 주어와 수로가 함께 또는 결합된 채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런 함께 존재함 또는 결합되어 있음을 전제적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러한 함께함의 통일성을 수립하는가? 플라톤이 인식했던 것은 그 통일성이 로고스가 언제나 어떤 것에 관한 로고스 티노스라는 점수에 놓여있다는 점이었다. 로고스 속에서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낱말들이 하나의 낱말 전체로 조립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욱 철저하게 보았다. 각종의 로고스는 종합, 신테시스인 동시에 분리, 디아레시스이고 둘 중에 하나, 곧 가령 긍정판단으로서의 어느 하나이거나 부정판단으로서의 다른 하나가 아니다. 각종의 진술은 오히려 그것이 긍정하는 진술이든 부정하던 진술이든 참인 진술이든 거짓인 진술이든 동일 근원적으로 종합이자 분리이다. 하나의 진술은 주어와 수로를 종합하면서 동시에 분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긍정 판단도 그렇고 부정 판단도 역시 주어 수로를 결합하면서 동시에 분리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시는 함께 취함이자 따로 모음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적 물음을 다음과 같은 문제에 이르도록 더욱 멀리 추진하지는 않았다. 어떤 현상이 로고스의 구조의 내부에서 도대체 각종의 진술을 종합이자 분리로 성격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요구하는 것인가? 묶음과 나눔이라는 형식적 구조들과 더불어 더 정확히 말해 그 구조들의 통일성과 더불어 현상적으로 만나져야만 하는 무엇은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이라는 현상이다. 이러한 무엇으로의 구조를 따라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의거해 이해되고 곧 어떤 것과의 함께 취함 속에서 이해되는데 더욱이 이러한 이해하면서 대조함이 해석하고 분절화하면서 함께 취해진 것을 동시에 떼어놓는다. 이해하면서 대조함이 종합하면서 분리함이라는 것이네요. 의로라는 현상이 은폐된 채로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해석학적인 의로에서부터 자신의 실존론적 기원에 있어서 덮어 감추어진 채로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로고스의 분석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학적 출발점은 붕괴되어 하나의 비상적인 판단 이론 속으로 들어서는데 이 판단 이론에 따르면 판단함이란 표상들 및 개념들을 묶음 내지 나눔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취지는 종합이자 분리라는 말을 통해서 주어 수로의 결합관계를 지적한 것인데 후대에 이르러서 판단이 표상들의 결합이자 개념들의 묶음 내지 나눔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학적 이해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묶음과 나눔은 그런 경우 더욱 형식화되어 하나의 관계함으로 될 수 있다. 기호 논리학적으로 판단은 부속시킴의 체계 속으로 해석되고 다시 읽을까요? 판단은 진리값들을 부속시킴의 체계, 즉 진리값 평가 체계 속으로 해소되고 또 진리값이 하나의 계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존재론적 해석의 주제로 되지는 않는다. 종합과 분리에 관한 곧 판단 일반 속에서의 관계에 관한 분석적 이해력의 가능성 및 불가능성은 원칙적인 존재론적 문제체계의 그때마다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문제체계라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존재자의 존재가 이해되고 존재자가 주어로 이해된 존재가 수로로 제시된다는 점의 이해가 유지되느냐 상실되느냐에 따라서 판단 일반속의 이 종합과 분리라는 관계에 대한 이해 여부도 결정된다는 것이네요. 얼마나 멀리 이러한 존재론적 문제 체계가 로고스의 해석 속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거꾸로 얼마나 멀리 판단이라는 개념이 진기한 반격에 의해 존재론적 문제 체계 속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연결사라는 현상이다. 연결사, 커플러, 결합사라고도 하고요. 연계사라고도 하고요. 단순히 계사라고도 번역되는데 가장 손쉽게 이해되는 번역 용어로는 연결사가 있겠네요. 이런 연결사라는 끈에 입각해서 밝혀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종합구조가 자명한 것으로 출발점에 놓여진다는 점. 그러니까 비동사를 연결사로 간주할 때는 이미 문장의 종합구조가 자명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합구조가 표준적인 해석적 기능을 역시 보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만약 그러나 관계와 묶음이라는 주어서로의 관계와 주어서로의 묶음이라는 형식적 성격들이 현상학적으로 로고스의 사안 내용적인 구조 분석을 위해 아무것도 기부할 수 없다면, 바이 스토엘은 했어요. 기여금을 내는 것이네요. 기부하다. 그렇다면 결국 연결사라는 명칭으로 뜻해진 현상은 끈이나 묶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 로고스의 사연 내용적인 구조 분석, 이 말은 로고스는 사안에, 즉 존재자 내지 존재자의 존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밖으로 나타낸 것이 로고스인데 바로 그 점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연결사가. 무엇이다와 이것의 해석은 무엇이다라는 연결사 또는 비동사와 이것의 해석은 언어적으로 고유하게 표현되어 있든 혹은 동사의 어미 속에서 표시되어 있든 실존론적 분석론의 문제 연관 속으로 이동하는데, 왜냐하면 해석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존재자의 존재 이해와 관련된 것이니까 실존론적 분석론과 관련되는데, 만약 진술함과 존재 이해력이 현 존재 자신의 실존론적 존재 가능성들이라면 그런 것이다. 존재 물음의 마무리, 제1부 제3편에서 다뤄진 그런 마무리는 그래서 역시 로고스의 내부의 이러한 독특한 존재 현상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제1부 3편은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네요. 지금 제1부 제1편이 다뤄지고 있고요. 제1부 제2편은 현존재와 시간성인가요? 그리고 제3편이 시간과 존재라는 것이에요. 선행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단지 해석과 이해로부터의 진술의 파생성을 증명함에 의해 로고스의 논리학이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로고스에 대한 존재론적으로 불충분한 해석을 인식함은 동시에 고대 존재론이 그 위에서 자라나 있는 그런 방법적인 토대의 비근원성에 대한 통찰을 예리하게 한다. 로고스가 전제자로서 경험되고 그런 것으로 해석되고, 마찬가지로 로고스가 제시하는 존재자는 전제성의 의의를 갖고 있다. 존재의 이러한 의의, 전제성은 다른 존재 가능성들에 비해 부각되지 않은 채 스스로 무차별적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 의의가 동시에 형식적인 어떤 것임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와 융합되어 역시 단지 그 둘의 하나의 순수한 영역적인 분리만도 획득될 수 없었다. 여기서 형식적인 어떤 것임, 에트바스자인 그랬는데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했을 때 어떤 것은 어떤 것임 이겠죠. 이 어떤 것임이 수로가
수로를 포함한 존재 동사인데 이 수로 포함의 존재 동사를 연결사로 간주되어서 전제성과 이 연결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이해도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 둘의 하나의 순수한 영역적 분리만도 획득될 수 없었다. 전제성이라는 존재 방식과 연결사라는 존재사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3절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 34절은 현장 존재와 말함 그리고 언어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